모건 스탠리 ETF 출시 등 전통 금융기관이 비트코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클래리티 법안이 지연된 부분들이 추진되게 될 경우에는 시장의 투명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나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활성화될 것으로 봅니다. 비트코인은 연말까지 20만 달러로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수준에서는 약 2.5배 정도 상승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빠르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상태는 120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이고요.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블록체인 전략연구소 소장 배운철입니다. 저는 이제 최근 비트코인 중심으로 한 투자, 입문서, 안내서라고 할 수 있는 자산의 리밸런싱, 비트코인과 새로운 투자 전략이라는 책을 지난 3월 달에 출간을 했고요. 딜사이트 경제TV라는 곳에서 매주 화요일 아침 크립토 이슈 플러스 고정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 4개월째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나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부분들, 또 AI 활용에 대한 부분들, 또 뭐 개인적으로 계속해왔던 이런 메모와 관련된 부분들, 리서치에 대한 부분들이죠. 여기에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고 협성대에서 컴퓨터 공학 부분하고 AI에 대해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최근 비트코인의 흐름은 어땠나요? 비트코인 흐름을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자고 하면 최근 비트코인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함께 친암호화폐 정책이 추진되고 이러한 기대감으로 작년도에 비트코인이 빠르게 가격 상승을 했었죠. 그런 다음에 작년 10월 이후에 이제 최고가 12만 6천 달러를 찍은 다음부터 지난 2월까지 5개월 연속 하락을 했었고요. 3월은 소폭 상승으로 전환됐었고 4월 현재 상승하는 흐름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의 과거 전반적인 상황들을 좀 보면 5개월을 연속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없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지 못했던 비트코인 투자자들한테는 꽤 힘든 시기가 됐었고요. 이제 4월에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이어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투자의 또 전환점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됐던 2024년 1월부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기 이전에는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가격 흐름을 좀 주도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때까지 비트코인 투자는 두 가지 방향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언급되면 매도하고 금리 인하로 인해서 유동성이 공급되면 매수하는 이런 반응이었고 거시경주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매수 매도를 실행해 왔었습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방향인 고래들은 꾸준하게 매수하면서 장기 보유 전략을 실행해 왔었습니다. 개인들 중에서도 장기 보유 전략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개인들은 좀 하락장이라든지 횡보장에서 조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도입된 이후에는 주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투자 기간을 두고 운용을 하다 보니까 좀 비트코인의 어떤 투자와 가격 흐름이 좀 바뀌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뭐 짧게는 월말, 보통 분기, 반기, 연간 수익률을 달성하는 목표로 자산을 운용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정기적으로 이 자산에 대한 리밸런싱을 실행하는 부분들이 좀 달라졌던 부분들입니다. 올해 1분기 이제 글로벌 암호 전체 총괄 자산에는 총 187억 달러가 유입이 됐었는데 그중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124억 달러를 담당하면서 대부분의 자금들을 담당했고요. 크게 바뀌어져 있는 흐름으로 보면 기관 투자자, 비트코인을 재무 전략으로 채택한 기업의 투자, 그리고 대기하고 있는 각종 기금들,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비트코인은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그동안 바뀌어왔던 중요한 흐름들입니다. 최근 이란 전쟁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자산 시장은 하락하는 반면 비트코인 시장만은 선방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흐름이 나온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경제가 불안한 상황들이 될 때에는 현금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해지하기 위해서 금으로 도피하는 부분들이 있었었고요. 그런데 이번과 같이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위기가 생길 때에는 사실은 실물을 들고 다니거나 실물을 이동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물인 금을 회피하게 되고 오히려 유동성이 좋은 자산으로의 도피하게 됐는데 아예 현금으로 가거나 또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가거나 하는 부분들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 전쟁 영향에서 자산 시장은 지정학적 위기, 경제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하락을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혹시 국가들이 전략자산으로 채택하면서 이러한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는데 일조했다고 볼 수는 있을까요?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국가 비축,
전략 자산으로 이제 채택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에서 일부 국가들은 우리도 그런 비트코인을 좀 비축해서 전략 자산으로 좀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분위기들은 나와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미국도 지금 이제 비축하겠다라는 계획들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는 부분들이 비트코인 가격에 아직은 반영되기 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국가 전략 자산으로 비축한 게 가격에 반영이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어떻게 변할까요? 만약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비축을 하게 되면 오히려 국가에서 비축한 이후에 그것을 유동성을 공급하지 않고 완전 장기 보유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공급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단위의 대규모 매집을 통한 공급량 축소는 비트코인 가격을 빠르게 폭발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소재가 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 비트코인이 진짜 안전자산임을 입증했다고 하는데요. 소장님께서는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란하고 미국 전쟁이 시작되면서 사실은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부분들은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고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이 유가 상승은 바로 인플레이션 우려로 이어지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면 결국 현금 가치가 하락한다는 부분들이고 현금 가치의 하락을 해지하기 위한 이 리밸런싱의 방향은 금은 주식시장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에 더 비중을 주는 쪽으로 반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결제를 할 수 있는 디지털 통화이면서 또 디지털 결제 시스템 자체를 가져가는 부분들과 기본적으로 공급 희소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가치 저장이라는 특성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통화로서의 금이라는 특성까지 부각이 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비트코인 자산의 특성을 좀 살펴보면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물리적 이동에 제한이 없습니다. 이제 금은 들고 움직여야 되고 물리적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그런 제한이 있는 사항들이었죠. 그리고 비트코인은 인터넷만 연결되면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시간 차 없이 거의 즉시 거래가 가능한 압도적인 편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국가에서 통제할 수 없는 안전자산이라는 비트코인 고유의 자산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거시경제가 혼란할 때도 독립적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자산으로서의 믿음이 부각이 됐었고요. JP모건 자료에 따르면 이제 이란 전쟁이 발발한 후에 금 ETF에서는 약 2.7% 자산이 빠져나갔던 반면 비트코인 ETF로는 약 1.5%가 유입됐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자산 가치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비트코인의 자산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호르무즈 통행료를 비트코인으로 받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이 금의 위상을 어느 정도 따라잡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번 또 이제 재밌었던 부분들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로 처음에는 이제 위안화를 받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비트코인을 받겠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 어쨌든 페트로달러의 위상을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위안화를 대안으로 좀 부각을 시켰고요. 근데 이 위안화 결제 부분들은 사실 어느 정도는 부분적으로 결제가 되고 있었던 부분들인데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즉시 결제를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결정으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치가 재발견되고 강화되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곧 이제 스테이블 코인 대부분이 달러 기반이고 미국이 이제 발행사와 거래소를 압박해서 자산을 동결을 요구하게 되면 그 자산이 동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부각되었고 이란에서는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자산인 비트코인으로 다시 전환을 했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으로 지급을 할 경우에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 방식인데 제3자를 제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란과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제재하는 방식으로 이제 통제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역시 완전히 통제하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통행료와 관련되어 있는 이란의 선택들을 보면서 비트코인의 위상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금의 위상을 뛰어넘어서 글로벌 비축 자산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시나요? 물리적 금의 보관, 이동, 또 순도에 대한 신뢰성 등의 기존 문제들은 우리가 이제 모두 알고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에
국가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강조하면서 금보다는 비트코인 위상이 구체적으로 부각이 되었는데 비트코인 자체는 가장 확실하게 공급량이 제한되는 자산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이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 미국은 물리적 달러 이외에 경제 패권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선택지 중에 하나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을 선택했었고 또 비트코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 경제에서 글로벌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야심이 있는 것이고요. 미국이 이제 주도권을 잡고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국가 비축 자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배경들인데요. 다만 비트코인을 금을 대체하거나 직접 경쟁하는 자산으로 보는 시각에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현금 타락을 방지하는 해지 수단으로 금 이외에 하나 더 선택지가 등장했다는 것이고요. 투자 성향이나 투자 선호도에 따라서 금을 선택하거나 비트코인을 선택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비트코인의 자산 특성을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 이걸 좀 이해한다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비트코인으로 전환이 가능한 부분들이고 당분간은 금과 함께 상호 공존하고 상호 보완하면서 성장을 할 텐데 현재까지의 상황들을 보면 비트코인의 성장과 채택 속도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최근 월가의 큰 손들도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에 대한 월가의 최근 행보는 어떤가요? 비트코인에 대한 월가의 변화를 보려면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통해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블랙록이 2026년 1분기 말에 이제 올해 약 540억 달러의 자산 관리 규모를 갖추게 되었고요. 이게 2024년 IBIT가 출시 첫 해에 520억 달러 이상의 순유입을 기록했고 이 성과는 지난 10년간 출시된 모든 ETF보다 더 좋은 성과입니다. 현재 블랙록의 IBIT가 미국 현물 ETF의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올해 1분기 거래일로는 62 거래일 중에 48일 순유입이 발생했습니다. 전쟁도 터지고 공포 탐욕 지수가 21이라고 극단적 공포 상황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로는 계속 자금이 유입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IBIT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79만 개로 80만 개를 보유하기 직전에 있고요. 1일 거래량은 5,274만 주로서 거래량은 하루에 22억 5천만 달러가 거래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여기 IBIT 수수료가 0.25%인 상황에서 작년 10월까지 수수료로만 2억 4천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을 했고요. IBIT가 가지고 있는 ETF 중에 S&P 500을 추종하는 IVV가 있는데 이 수수료 수익을 초월한 것이고요. 이 IVV는 상당히 오랫동안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ETF인데 작년 7월 기준으로 이 IBIT가 수수료 수익을 초월했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블랙록 내부에서도 이 상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25년 6월 출시로 18개월 만에 IVV에 대한 수익을 초월하는 그런 성과를 달성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곳은 이제 모건 스탠리인데 지난 4월 8일 날 자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했습니다. MSBT라는 티커로 이제 출시를 했는데 경쟁력은 가장 낮은 수수료인 0.14% 수수료를 책정을 했고요. 모건 스탠리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 에이미 월덴버거는 역시 모건 스탠리가 출시한 ETF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상품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자체 ETF 출시 이전에도 24년 8월부터 자사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ETF 매수를 공식적으로 권유해 왔었고요. 이제 모건 스탠리의 비트코인 ETF 출시를 보고 JP 모건 등 전통적인 월가 금융회사들도 비트코인 관련된 상품을 준비 중인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프리미엄 소득 ETF라는 부분들을 신청을 했고요. 이 상품은 단순하게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만 의존하지 않고 옵션 전략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수익을 창출하는 상품으로 6월 말 출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록도 지금 추가적으로 골드만삭스와 비슷한 ETF 상품을 준비 중인데요. JP모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ETF를 직접 출시하지는 않지만 기관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대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암호화폐를 가져오면 대출 담보로 받아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뢰할 만한 금융 상품으로 월가에서 인정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이런 이제 은행권에서 출시되는 이런 상품들 또는 추천하는 상품들로 인해서 고액 자산가 시장으로 비트코인 상품이 침투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고 최근에 이런 추세들은 기관 투자자들은 최근에 비트코인 약세장을 저점 매수의 기회로 보고 판단하고
사업을 확대 중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시대를 맞이하기 앞서 비트코인 관련 사전에 처리해야 할 리스크 요인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사실 비트코인 관련해서 뭐 리스크 요인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인데 굳이 찾아보자면 두 가지 이제 리스크 요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많이 들어보셨던 양자 컴퓨터에 대한 위협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현재 비트코인의 암호를 이제 해독하게 되면 온체인상의 공개 키가 노출된 지갑 주소들이 좀 있습니다. 예전 지갑 주소들인데 전체 규모로는 약 700만 비트코인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요. P2PK라는 방식으로 지갑 주소를 사용했던 지갑들은 양자 컴퓨터가 이론적으로 개인 키를 역산해서 탈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대응하고 있는 방향이 또 두 가지가 있는데 BIP 361이라고 하는 그 제안이 있습니다. 이거는 강제 동결안이라고 하는데 카사 공동 설립자인 제임스 롭과 비트코인 양자 보안 전문가 5명이 내용을 제안했는데 이렇게 탈취가 가능한 취약 주소들을 확인해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소프트 포크한 다음에 양자 내성 주소를 생성하고 취약 주소로는 전송을 금지하고 각자는 자신의 자산을 이 양자 내성 주소로 이전하는 부분들을 하게 되면 이후에는 양자 내성 서명을 적용해서 출금하게 되면 양자 컴퓨터 위협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다, 피할 수 있다 이런 제안이고요.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이제 비트맥스 리서치에서 제안한 내용인데 그 카나리 제안이라고 일명 얘기하는데 개인 키를 확인할 수 없는 특별한 카나리 주소라는 걸 생성해서 해당 주소에 양자 컴퓨터로 탈취할 경우에 지급하는 현상금을 조성하고 이 카나리 주소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만약 카나리 주소에 있는 이 현상금이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양자 컴퓨터의 공격이 시작된 거니까 이때는 세이프티 윈도우를 발동해서 비트코인 5만 블록 이내에 비트코인 주소를 좀 이전하자. 이런 부분들의 제안들이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의 기존 암호 체계를 이제 무너뜨리는 날을 Q-Day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기술 속도나 진행 상황들을 볼 때 비트코인 해킹이 현실화될 수 있는 시기는 2030년대 중반에서 2040년대 사이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비탈릭 부테린은 2030년 이전에 양자 컴퓨터가 암호를 깰 확률은 한 20% 정도 수준이고 가장 유력한 시기는 2040년경이라고 이제 의견을 냈었습니다. 이제 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리스크입니다.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은 변동성의 위험이 아니라 접근성에 대한 리스크인데 우리가 네트워크가 붕괴되고 나면 비트코인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자주 이용하고 있는 중앙화된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는 개인 하드웨어 월 지갑 그리고 비트코인 거래소를 한 군데만 쓰는 게 아니라 두 군데나 세 군데로 분산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게 아니면 이제 비트코인 ETF를 사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방법들을 이제 네트워크에 대한 리스크 해지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거나 비트코인이 인터넷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인터넷 연결에 대한 통제나 접근이 어려운 부분들은 이제 네트워크 자체 리스크로 남아있는 부분들입니다. 양자 컴퓨터 이 대안 중에 자신의 자산을 이전한다는 것 관련해서 그렇게 되면 사토시가 보유한 비트코인 100만 개 물량을 이전을 못하면 그만큼 자산 시장 내 비트코인 물량이 줄어든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거다라는 전망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비트코인 시가총액 또는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지금 이제 사토시가 가지고 보유했다고 보이는 100만 개라고 얘기하고 110만 개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외에도 이제 오랜 10년 이상 가까이 거래가 되지 않는 지갑 주소 총량을 따지면 전체적으로 한 17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이 소유자가 비밀번호를 까먹었거나 그리고 또 소유자가 사망을 했거나 하는 물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양자 내성으로 이제 전환될 경우에는 각자가 이 비트코인 지갑 주소는 내 거고 나는 양자 내성 주소로 옮깁니다라는 걸 증명하면서 옮기게 되는데 이제 사토시 물량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거래가 되지 않고 움직이지 않았던 그 자산들의 대부분이 이쪽으로 옮기지 못하고 강제 동결안이 뒤쪽에 가면 이전의 그 취약 주소는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동결시켜 버리는 거기 때문에 실제 총 발행량에서는 2,100만 개 중에서는 저희 이 시간 이후에는 한 170만 개 정도가 사라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현재도 사실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이나
실제 공급이 되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전체 물량이 확실하게 이제 사라지는 구조가 동결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장에 공급되는 공급량은 더 줄어들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으로 전환시킬 긍정적인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법안이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빨리 갈 것인가인데 모건 스탠리 ETF 출시 등 전통 금융기관이 비트코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이거 뭐 당연히 긍정적인 소식이고요.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이 지연된 부분들이 추진되게 될 경우에는 시장의 투명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나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활성화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클래리티 법안은 수정을 거치고 거기에 따른 표결 절차를 5월 둘째 주 정도로 늦출 가능성이 커져 있고요. 일각에서는 이제 이런 법안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뭐 그렇게 될 거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구체적인 쟁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쟁점에서는 가장 큰 쟁점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자 지급 문제가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보상을 지급할 경우에는 은행권에 있는 예금을 빼서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옮길 거기 때문에 예금 이탈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업계에서는 아니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있고 뭐 디파이를 하든지 어떤 활동들 등에 대해서 이자 지급을 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 자체의 확산의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견이 좀 대립되는 부분들이 지금 조정을 거치는 단계에 와 있고요. 만약에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된다라고 하면 확실하게 암호화폐와 관련된 시장 명확성,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시장의 명확성에 따라서 대기하고 있던 기관의 자본들이 대량으로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에 의해서 이제 사업이 조금 모호하거나 했던 부분들은 그전에는 이제 이거 규제를 받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조심스러웠던 사업들이 이제 규제 자체가 이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자산의 토큰화 부분들이 촉진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자산 토큰화 부분이 스테이블 코인 쪽도 있지만 비트코인과 연계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다시 활성화될 것이고요. 디파이 상품도 활성화되는데 여기도 역시 담보 상품 중에 비트코인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안 통과 자체가 미국이 암호화폐 자산 글로벌 위상이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의미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기관 투자자, 암호화폐 기업, 개인 투자자 모두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태에서 투자에 참여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비트코인은 연말까지 20만 달러로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수준에서는 약 2.5배 정도 상승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외부 다른 전망들을 보면 더 공격적인 전망들이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올 연말까지는 한 20만 달러 정도 도전해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빠르게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흥미로운 이제 해석 중에 하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39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 이에 대한 해석을 비트코인 오퍼튜니티 펀드에 총괄하고 있는 또 매크로 투자를 하고 있는 제임스 라비쉬가 이 39조에 달하는 미국 부채는 해결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근데 이걸 그냥 유지해야 되는 시스템인데 미국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이걸 파산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지금보다 왕창 걷어서 갚거나 세 번째는 부채의 실질적인 가치를 하락시켜서 부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세 번째로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돈을 더 많이 찍어서 부채의 실질 가치를 줄이는 방법이 채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걸 위해서 미국이 의도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약달러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통화량이 증가되는 거고 그것은 꼭 유동성 공급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이 가격이 상승할 텐데 유동성 공급이 되었을 때 이 암호화폐 쪽의 가치 상승이 훨씬 더 높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부채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는 거의 대부분이 이 방향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뭐 전략적 비축 자산이다, 뭐 170만 개가 자산 동결될 거다,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될 거다 같은 호재성 이슈들을 들었을 때는 비트코인은 장기 우상향하는 게 당연시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네, 비트코인 투자 관련해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지금 투자하기 좋은 타이밍인가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뭐 거의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트코인은 언제나
항상 지금이 가장 좋은 투자 타이밍이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가 최저점일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는 120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이고요. 이제 120일 이평선을 뭐 터치했던 적이 그전에도 한 번 있었고 또 뭐 가볍게 그까지 근접했던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일일 종가가 확실하게 120일 이평선 위로 올라서는 것을 조금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 흐름으로 봤을 때는 120일 이평선 위로 올라가는 흐름을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뭐 일일 차트 기준으로 추세 추종 타이밍을 잡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방송 여러 가지 준비 때문에 모니터 한쪽에서는 뭐 15분 단위 차트가 항상 떠 있거든요. 그러면 떨어질 때는 어떤 뉴스 또는 올라갈 때는 또 다른 긍정적인 뉴스들이 있어서 보고 있는데 투자를 하시면 아무래도 가격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니까 뭐 지금은 전반적으로는 투자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제 주변에 봤을 때 비트코인 투자자 중에서 비트코인만 투자하는 투자자는 극히 적은 것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투자에 대한 경험과 종목의 경험들이 다양한 분들이 비트코인까지 투자로 넘어와 있고요. 예금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분들 중에서 또 비트코인에는 투자하지 않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투자 경험이 좀 많은 분들이 많고 투자를 다른 종목들은 하시지만 비트코인 투자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첫 번째 원칙은 비트코인 쪽에서 아무래도 마음의 부담이 생기지 않는 조바심이 생기지 않는 규모로 먼저 시작을 좀 하시고요. 두 번째는 비트코인은 정기 적금을 넣는 기분으로 시작할 때 이미 장기 보유 전략을 기준으로 좀 시작하시면 좋겠다. 부분적으로는 금방 투자하시고 금방 가격이 안 오른다고 하시거나 또 가격이 오르면 또 마음이 조급해서 파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좀 장기 보유 전략으로 시작하시면 좋겠다. 세 번째 원칙은 수익률 자랑하는 이런 영상들 많이 보시잖아요. 뭐 몇백 %다. 그리고 뭐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은 전체 자산을 증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지 내가 100% 수익률을 가지겠다. 이것은 뭐 주식시장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산을 증식하는 부분들을 목표로 세우는 것이 조급한 마음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네 번째는 비트코인이 아무리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저는 손절을 통해서 그 경험하는 과정들이 경쟁력 있는 개인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어떤 타이밍, 최근에 이제 5개월 같은 경우는 5개월 동안 이제 하락장을 버티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나 이번에 얼마 잃었어가 아니라 어차피 평생 남은 기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는 확신으로 시작하시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 원칙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투자 전략은 단순하게 참고만 해야 된다. 제가 드리는 이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와 관련해서는 자신을 믿어야 되고요. 투자에 대한 자신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 지금 공부가 더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투자 자산 중에서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조금 리밸런싱하는 부분들을 가지면 좋겠고요. 미국의 전문 자산 운용사들은 자사의 고객들에게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5% 전후를 배정할 것을 추천으로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5에서 10% 정도 수준으로 비트코인을 담는 것 어떨까 생각을 하고 추천을 드리고요. 신규로 투자할 자금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한 10% 자금을 비트코인 분할 매수로 시작해보는 거 좋겠습니다. 매수 후에 장기 보유라는 전략이 있지만 무조건 보유한다는 전략도 좋긴 하겠지만 이게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매크로 이슈나 가격 변동성에 따라서 적절하게 익절하는 것도 좀 하시면서 거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익절을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앞서 얘기했던 120일 이평선을 본다거나 비트코인 ETF의 전체적인 유입 현황을 좀 참고한다거나 해서 좀 쉽고 확실한 개인 지표를 좀 가지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